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코스피 5천 그리고 코스닥 1000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 코스닥은 1030선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1000포인트를 넘은 건 4년 9개월 만에 다시 한번 그 선을 좀 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 위주로 좀 잘 가준 흐름들, 삼성, SK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 나와주다 보니까 좀 탄력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또 우리는 이 얘기 또 많이 들었잖아요. 코스닥 이제 3000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오늘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또 코스닥에서 나오면서 코스닥 1000 시대를 또 연이어 기록적인 기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13원에서 14원까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외국인 매수의 유인이 과연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로봇이 함께 튀어오르는 장이거든요. 근데 로봇을 생각해 보면 피지컬 AI의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인데 어떻게 보면 유선으로 배터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답인가 계속 시장에서는 이걸 생각하는 듯하고 로봇주가 또 차츰차츰 개장하면서 탄력이 쭉 붙고 있는 상황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에서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최근 좀 흥분되기는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재차 올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5,700선까지 이제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 이건 우리의 장이죠. 이걸 좀 분석했더니 그냥 막연한 기대감은 아니고요. 이익이 주도하는 코스피 지수 랠리였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기업의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대폭 올렸거든요.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릴 거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올해 기업 이익의 성장률을 75%로 대폭 올렸습니다. 기존은 50% 언저리였는데 거의 뭐 20% 추가적으로 올렸다. 75%로 상향하면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 투톱이 좀 잘 잡아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코스닥 3000 시대 부분에서 이쪽에 좀 먹을거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감 이런 부분도 받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이렇게 오른 데에는 강력한 이익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죠. 강력한 이익 성장 플러스 또 자사주 매입, 자기의 자사주 이런 부분은 이제 최대 주주 이런 오너 쪽에서 이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이제 소각하면 주주 한 명당 그 몫이 좀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요. 그러한 흐름으로 더해서 ROE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수익률 어떻게 보면 수익성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 16% 이상 이렇게 좀 개선된 흐름들 나타나줬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의 이익 성장으로 주가가 올라도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다른 국가 대비해서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5,700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뮤추얼 펀드, 한국 전용 펀드 중심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제시를 했고요. 지금 아시아 펀드 내 한국 비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 수준이어서 추가적으로 이후에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4개의 섹터를 제시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하는 AI 반도체 되겠습니다. D램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후에 두 번째 브리핑에서 머니코드에서 낸드 가격과 D램 가격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계, 건설, 선박, 철강 뭐 이런 거 대표적이죠. 근데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에 관련해서도 우리 방산이나 조선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북극이 새 이제 뭐라 그럴까 성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주말 사이 기사로 많이 나왔는데 방산, 조선 여기에 또 들어가 있고요. 여전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아닌 압박으로 인해서 재산업화 수혜 그리고 미국 와서 생산하라 뭐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우리나라에서 수주
수주 강화 가능성 이런 부분도 함께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이런 부분으로 기업의 거버넌스 개혁 이 이슈는 앞으로도 우리가 코스피 5천 안착에 이어서 6천, 7천 그리고 코스닥 3천 간의 굉장히 중요한 핫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혁에 대한 근거이고요. 밸류업 정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속세 개정 추진 이런 부분이 다 담겨 있는데 이것도 개정된다면 훨씬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목을 좀 확 터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컬처 수혜입니다. 하이브, BTS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가 몇만 장 팔렸다는지 전 투어가 매진됐다는지 이런 기분 소식,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비재 중 차별화된 성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4개의 섹터로 나눴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잘 간다면 못 이뤄낼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올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걸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5천 안착하는 데에도 그리고 코스닥 3천 가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딱 들어도 그러죠. 주가를 일부러 누르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게 정책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코스피 5천 가자 해서 이미 갔던 것처럼 이런 흐름도 더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건데 코스피 5천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5천을 딱 찍었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5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소영 의원이 작년 5월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표 발의를 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상장사의 최대 주주들 이런 부분들이 상속하고 증여했을 때 지금 과세 형평성이 너무나 무너져 있다.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음 타깃이 바로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최대 주주,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상속하고 증여를 할 때 기준이 주가였거든요. 근데 주가를 인위적으로 많이 누렸으니까 이제는 주가 보지 말고 자산과 수익 이런 부분으로 기준을 아예 바꿔버리자 그런 부분이고 PER 0.8배 미만의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는 거고 실제 지금의 세법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지배주주 총수 일가의 지분 가치가 너무 낮아져 있다는 걸 확인이 된 거예요. 평균 48%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갖다 써놨죠. 삼성물산, 현대차도 29%, 하나도 마이너스 33, 뭐 HD 현대 59 마이너스, 롯데지주 68, LG 마이너스 71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개선이 되면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일례가 있었습니다. 한화에서 최근 새 아들에게 하나의 절반 뭐 지분 이상, 뭐 절반 이상을 나눠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증여세가 2천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PBR 0.1배밖에 안 됩니다. 시총 4조인데 자산이 40조인 그룹입니다. 그런데 증여세가 2천억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명인제약 같은 경우는 40년간 상장 안 된 비상장 회사였는데 승계 앞두고 상장 추진을 했으나 명분이 좀 탐탁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1,900억 원을 조달을 위해서 상장을 하겠다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만 보유 현금이 2,700억 원이거든요. 좀 이상한 흐름들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필요하다라는 게 정부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PBR, 순자산 가치 일부러 낮춘 주가 누르기 때문에 일부러 주가가 낮아 있는 그런 기업들, 주가 재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인을 아마 이 정책들이 된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재계는 반발하겠죠. 왜냐하면 비상장사가 상장하는 유인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주가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공론, 논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발히 될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도 이 부분을 좀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코스닥 3천 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2차 회의가 있습니다. 여당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이쪽에서 이제 당론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LS에서
미국 전선 기업이잖아요. SX 솔루션즈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로 굉장히 우려감이 높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언급을 했고 결국 상장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만 주 자사주 소각했거든요. 그런데 2월 중에 자사주 50만 주를 추가로 소각하겠다. 이게 한 2천억 원 정도 규모로 보입니다. 2차 진행되지 않을까. 결국 이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 기업들도 우리가 그동안 주주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을 개정해서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잘 갈 수 있을지 투자자 여러분도 관심 갖고 이 문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페이 전일 상한가 같고요. 오늘 장중에 8만 원 선을 넘었다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지만 차트의 흐름을 이렇게 거래량을 보니까 매수 대기 자금 이런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보시고요. 그동안 카카오페이가 증권사에서 딱히 보고서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슬금슬금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니까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고 결론적으로 13만 원 유지한다. 작년 11월이었던가요? 그때 리포트를 내놓고 오늘 이제 그 다음 처음 내는 건데 13만 원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인터넷 업종의 최선호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좋게 보이는 이유가 기업의 체질 개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 변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업 가치를 내재할 것으로 본격화되는 원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AI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될 텐데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아니고요. 수혜주가 아니고 자산 관리를 해주는 에이전트로 성장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이전트 관련해서 결제하고 광고하고 그런 성장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업 자체에 대한 체질이 좀 체급이 달라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익률 개선 지원 이런 부분도 해준다고 하니까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대비 차별에 대한 경쟁력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보시고요.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 13만 원 유지를 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 8만 원 선 넘다가 좀 차익 실현 미물이 있으면서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잘 내비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11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황 보고 나서 머니 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1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변덕 의원의 코스닥 3천 발언 이후로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전장에서도 관심이 모였는데 오늘 이에 힘입어 천스닥을 돌파했고요. 4년 만에 천선을 넘어선 코스닥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빠르게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혼조세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산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가량 오르고 있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까지 전반적으로 2% 넘는 상승세 붙으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정학적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함대를 파견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 등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 가격도 5,000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요. 은 가격도 100달러 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는 등 이러한 안전자산 수요가 또 몰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방산주 그리고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함께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11%가량 오르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은 가격 상승, 구리 가격 상승 그리고 히토류 관련돼서도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12%가량 오늘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최근 들어 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협력이 부각이 되면서 로봇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1.2%가량 상승, 포스코 퓨처엠도 2.57%가량 오르면서 오늘 배터리 3사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대 그룹주 안에서 이 아틀라스 모멘텀 타고 움직여줬던 종목들 오늘은 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2% 넘게 오르면서 조금씩 이렇게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지만요. 현대차는 1.37%가량 하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증권가에서 현대차의 이 로봇 핵심 밸류체인이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다만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약 1%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로봇 관련된 종목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크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약 10%가량 오르면서 두산 로보틱스 전주에 이어 오늘도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이면서 큰 폭으로 튀어올랐는데요. 네이버는 오늘 1%가량 오름폭을 조금 줄였고요. 카카오는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장에서 상한가 갔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 5%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빠르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면서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모든 업종 그리고 모든 종목이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을 지나고 있는 만큼 코스닥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그 안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보다 더 계속해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24%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좀 큰 주목을,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티즈도 12%가량 상승, 장 초반 하락하던 SPG와 하이젠 R&M까지 오늘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로봇들의 매수세가 다시 붙고 있다는 점 좀 특징적이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도 일제히 좋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부분에 있는 종목들 한 시총 20위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테오젠도 4% 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40만 원 선 재회복에 성공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FDA 허가 재신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 오늘 6%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단도 주목을 함께 받으면서 삼천당 제약도 9%가량 급등 중이고요. D&D 파마텍도 9%대 급등세, 케어젠도 9.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10%가량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10%가량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이 천스닥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 부근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주들도 좋고 화장품주까지 이 중소형주도 함께 받쳐주면서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지수 상황 보시면요.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장 대비해서 무려 46포인트가량 올려내면서 4.7%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사이드카까지 걸렸었죠. 1040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오늘 5천선을 장 초반에 재회복에 성공하긴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5천선 내려놨고요. 4,97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코스닥 정책 부양, 특히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코스닥을 3천으로 이끌겠다라는 발언 이후로 코스닥이 계속해서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 정말 특징적으로 천스닥을 넘어 1040선까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000억가량 순매도, 매도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고요. 기관은 1,5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사상 최고치 부근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8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7,6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개인은 8,800억가량 팔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135만 주 정도 유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의 호재성 이슈가 탁탁 튀어오르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작년 말에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라는 걸 인식한 이후에 디램 같은 경우에도 최대 70%가 인상됐고 그 다음 타자 낸드로 옮겨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1분기 낸드 가격이 2배 이상 인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올해 1월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수준을 좀 예상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대비해서 1위, 2위인데요. 노무라 같은 해외 증권사에서는 5위인 샌디스크까지 얘기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머니코드에서 예측해 드린 바가 있는데 새해 낸드 가격 100% 인상할 계획이다라는 소식도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1위, 2위, 5위 이런 부분에서 낸드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AI 확산되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낸드를 기반으로 한 저장 장치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저장 장치, ESSD 이게 좀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바일과 PC 같은 경우에도 고용량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 수요도 이제 폭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온 디바이스 AI가 부상된다. 최종 기기단에 AI 연산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 많아지면서 낸드 기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급 제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낸드 쪽에서 대규모 증설이 부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공정 전환 이슈 때문에 공급량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사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만들어지는 수가 적다 보니까 낸드의 가격이 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메모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품귀 현상은 일어날 거고요. 가격 인상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낸드가가 2배 이상 인상됐다고 말씀드렸는데 2분기 역시 인상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가 고객사와 이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인프라 비용이 대폭 올라가면서 스마트폰, PC, 각종 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줄줄이 그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또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보도가 한 매체에서 나왔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HBM4,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 퀄 테스트 이제 통과를 해서 다음 달부터 양산 시작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일단 입고가 됐다가 3월에 이제 GTC 연례 행사, 굉장히 중요한 엔비디아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의 그 생산이 잘 됐는지 그런 경쟁력이 있는지 시연하는 행사에 탑재돼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일부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로 났습니다만 이런 흐름도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조금 더 잘 가는 이유가 이쪽에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오늘은 이제 낸드를 중심으로 좀 스토리텔링을 짜봤는데요. JP모건에서 AI 확산이 결국 낸드 시장에서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보고서를 하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낸드 업사이클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년간 축적돼서 구조적인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낸드 업체가 상대적인 수혜를 입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와 AI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선호주는 키옥시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버양 비중이 높기 때문에 키옥시아를 최선호주로 얘기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용 저장 장치의 핵심 플레이어이기 때문이고요. 마이크론도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종목도 비중 확대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메모리단에서 낸드 플래시 쪽 볼 때 캐펙스 설비 투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언급도 했는데요. 낸드 투자는 디램 대비 현저하게 낮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클린룸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도 디램과 HBM에 좀 집중돼 있어서 낸드는 좀 제약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요는 많고 또 비슷한 얘기지만 공급은 적기 때문에 가격이 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디램 대비 주가가 좀 후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리레이팅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게 JP모건이 낸드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SBC에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상향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세대 성장 촉매가 낸드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장 장치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AI 출원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D램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6%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올린 이유도 근거도 됐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아틀라스를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CS2026에서 현대차의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이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틀라스 대당 생산 단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초기 원가가 대당 1억 9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1만 대를 생산했을 때, 그러니까 아틀라스 로봇 1만 대를 만들어냈을 때 이게 약 7,200만 원으로 생산 원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거의 2억 원 수준이 7,2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아틀라스 로봇을 3만 대만 생산을 하더라도 기존 25% 수준, 그러니까 4분의 1로 토막이 나는데 5천만 원으로 원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 대 생산을 하면요. 4,300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대 만들면 원가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걸 좀 보고서에서는 얘기했고 손익분기라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 그리고 로봇과 좀 비교 분석을 해놨는데 자동차는 부품 핵심 이런 부분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상 BEP, 손익구조를 맞추기 위해선 모델 단위가 10만 대 필요하고요. 공장 단위는 20만 대에서 30만 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부품 단위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는 단위가 만 대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10만 대인데 로봇은 만 대고 로봇은 공장 단위로 3만 대인데 자동차는 공장 단위는 20만에서 30만 대.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 생산 원가 이런 부분만 잘 맞춰준다면 임금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생산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 생산 단계는 시간당 임금이 14,000원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로봇 3만 대 이상 생산할 때 시간당 임금은 1,700원으로 떨어져서 중국 인건비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입니다. 아틀라스 많이 만들어낼수록 뭔가 여력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년부터 전략 그룹의 고객사 확보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런 부분 말고 더 고객을 좀 확장한다라는 의미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로봇 매출 가시화는 2029년부터 연 1조 원 매출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삼성증권의 현대차와 맞물린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가치 이런 부분 연결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 근거였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종종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에 킬러, 기기는 과연 뭐가 될 것인가. 그런데 구글의 딥마인드 CEO인 데비스 허사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은 AI 안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투자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쏠려 있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킬러 폼팩터라고 해서 폼팩터는 이제 기기,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도 폼팩터고 그리고 AI 안경도 폼팩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차세대 킬러의 그런 형태는 AI 안경이다라고 얘기했고 과거 왜 실패했느냐. 기기가 두껍고 배터리가 약하고 킬러 앱이 부재했는데 이제는 AI 안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미나이 3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 좀 혁신적으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숙 단계다라고 얘기했고 구글은 올해 제미나이 기반 AI 안경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한 2천억 원 넘게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구글, 삼성도 있죠. 그래서 또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기업들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와 안드로이드 XR, 그러니까 OS 플랫폼 이런 부분 하고요. 삼성이 디스플레이와 센서 기술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젠틀 몬스터, 워비 파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안경이니까 착용이 좀 괜찮은지 불편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기기, 스마트 기기 시장 조사 업체가 있는데요. 스마트 애널리스트 글로벌이라는 데에서 AI 안경의 글로벌 매출 이런 부분을 계산을 했습니다. 예상 4배 이상 1년 사이에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고 판매량도 600만 대에서 2천만 대로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AI 글래스 시장 궁금하실 텐데 메타가 좀 앞서 있더라고요. 점유율 70% 이상으로 작년 9월에 관련 제품 내놨고요. 하지만 주문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글로벌 출신을 조금 연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애플도 내년 2분기에 오디오형 모델을 양산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샤오미 중국 쪽이잖아요.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잘 편승해서 갈 수 있을지 시장의 돈의 트렌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맥커리에서 K방산 언급을 했는데요. 오르고 내린 흐름들이 있어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사실 K방산, 앞서서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북극이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 쇄빙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이 마땅치 않으니까 K방산, 조선이 연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커리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LIG 넥스원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이 세 종목 중에 올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60만 원으로 올렸고 다만 현대 롯데과 LIG 넥스원을 10,000원 정도 떨어뜨렸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현대 롯데는 35만 원으로 10,000원 떨어뜨렸고 LIG 넥스원은 64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언급돼서 우리나라의 K방산, 조선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슈에 있어서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맥쿼리의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도 참고해서 잘 반영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강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우리가 맨날 매도 사이드카만 봐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슈가 오늘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 변동성 이런 부분 때문에 5분간 매매가 정지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심리가 코스닥에 불고 있지 않나. 코스피 5천 더해서 코스닥까지 잘 가는 그런 코리아 장을 좀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태훈 파트너 연결해서 시장의 이모저모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뭐 철수닥이라는 말로 다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찍으면서 시장 내에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그 코스닥 3,000피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5,000피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아침 개장과 함께 코스닥에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견인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여러분들은 뭐 예전에 닷컴 버블을 잊어버렸겠지만 개인주도 시장에서는 코스닥 종목도 잘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격언의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스닥 하면 무조건 바이오와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정부 정책의 뒷심을 받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를 받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편입을 하셔야죠. 오늘 바이오주들은 말 그대로 불이 났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은 이 바이오주가 끌어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가 5% 이상 급등을 해버린 것이죠. 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자기 이름값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코스닥 대장주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난번에 이제 이 로봇주들을 견인했던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대로 코스닥 시장 대장주로 올랐으면서 말 그대로 이 로봇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이제
R&D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서 양산을 태워서 돈을 버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봇 부품주들을 계속 보셔야 되고 이제 코스닥 3,000피에 대한 시동이 이제 걸린 겁니다. 물론 오늘 바이오주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환매적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그동안 이 로봇주나 다른 코스닥 쪽에서도 이렇게 시장을 견인했던 종목들의 차익시현, 즉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에서 차익시현한 이 자금들이 결국은 그동안 덜 오른 쪽에서 몰려가게 돼 있죠. 대표적으로 디지털 자산 지난주 금요일부터 엄청 올랐습니다. 양자 암호 보안도 같이 따라가고 디지털 자산은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보안주들을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양자 암호 보안도 그렇고 보안주도 그렇고 지금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싸질 대로 싸졌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 보안 쪽에 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주들도 보셔야 되는 것이고 디지털 자산법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아마 빠르면 다음 달 중에는 분명히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법 관련해서 ITI즈나 다날, 카카오페이, 헥토파이낸셜, 쿠콘 등이 먼저 움직이고 있고 이 뒤를 보안주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나 센즈랩, 한납, 한싹, 모니터랩, 크라우드웍스, 사이버원, 그다음에 KCT 등 이런 보안주들이 그동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 싸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4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요. 이 4분기 실적이 좋아지면 이들 종목들이 보안주들이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가져야만 코스닥 지수도 3,000포인트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받는 반도체주와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을 담아두신다면 충분히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정책의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실려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그런 심리 조금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실적을 기반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관심주는 어떤 걸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일종의 투자의 요령이기도 한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완성품, 엔드유저가 말 그대로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여기에 부품을 내는 종목들도 따라갑니다. 이 말은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완성품을 놓쳤다면, 또 현대차 같은 이런 완성품을 놓쳤다면 그 완성품에 부품을 내는 종목을 뒤에 잡으면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로봇 부품을 납품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 분명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예전에는 적자 기업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양산을 태우는 RBY1이라는 양팔 로봇을 양산을 태우면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그 로봇에 부품을 대는 업체들이 다 동반해서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로봇 부품주들도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이렌시스 로보 부품주 잘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시대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률을 업시켜야 될까요? 잠시 후 염승환 이사 모셔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코스피 5천 안착되고요. 또 코스닥 1,000 오늘 넘었는데 8개월 만에 뭐 3천까지 가자라는 정부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현실화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주신 분 염승한 LS증권 이사와 함께 이 시장 분석하면서 종목 흐름 봐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네. 되게 아름다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보게 되는데 정부 정책을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부분에 눈을 돌리면서 더 한층 탄력을 세우려고 눈에 불을 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사님? 예. 그 시장이 되게 뭔가 좀 오르는 방향은 맞는데 네.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속도도 네, 빠르고 네, 네. 순환매도 되게 빠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분위기 좋죠. 이렇게 뭐 한 업종만 가는 게 아니라 1월 달에는 물론 이제 반도체하고 조방원이 좀 갔었지만 네. 또 거기에 그 못 오르던 현대차도 주인공이 됐고 또 최근에 좀 지난주에 좀 아쉬운 이슈가 알테오젠 쇼크가 좀 있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들이 다시 좀 급등하면서 이렇게 선두에 서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1월 달은 뭐 소외된 업종 없이 좀 고르게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뭐 여기저기 옮겨가신 분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셨을 것 같고 네. 그냥 자기 자리 지키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면 결국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1월 증시는 뭐 어느 때보다 분위기 좋은 흐름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약간 가르치는 대로 오늘도 이제 LS 관련해서 네. 그 상장 또 철회되는 중복 상장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의 목소리 이런 부분을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부분이 언급이 이제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볼 기업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대주주가 좀 지분이 좀 많은데 이제 뭐 기업이라면 좀 그렇지만 이제 대주주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속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 그러니까 그 창업자가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좀 있는 편이죠. 네. 네. 이제 그런 경우 상속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통령이 언급했던 건 뭐냐면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상속세를 이제 내야 되는데 주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 아니냐, 주가 못 가게. 좀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하자. 예, 이렇게. 사실 이거 이제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라. 이렇게 좀 이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죠, 사실은 네.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성과가 좋았던 거는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법을 바꿔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 지금 벌써 시즌 1, 2 끝났죠. 네. 자사주 의무 소각 이제 이 상법 개정 3탄인데 요거 이제 아마 2월 달에 통과시킬 것 같고 또 여기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또 중복 상장도 방지하는 법안을 뭐 고민해봐라 뭐 이런 지시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결국 소액주주한테 피해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공원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그 법을 바꿔서 지금 행하는 게 굉장히 좀 차별화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걸 믿고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 어쨌든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주사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주사들은 결국 상속 이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그룹을 지배해야 되니까 지주사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예. 지주사들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님, 그 국민연금 기금이가 이례적으로 1월 초에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 비중 이런 부분이나 환해지 이런 부분으로 언급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 이제 예. 국민연금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17.4% 정도 된대요. 17.9인가?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올해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목표가 14.4예요. 네. 국내 주식이. 그러면 지금 벌써 이미 그 넘어서 버렸죠. 그러면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 예외 규정이 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가능하대요. 그러면 19.4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작년 10월과 지금은 주가지수 레벨이 너무 많이 달라요. 달라졌어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엔 지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20%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냥 원칙상 무조건 매도예요. 예. 그럼 국민연금이 판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걸 그 대통령도 언급을 했잖아요.
국내 주식 비중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도 코스피 5천 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노후 대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근데 갑자기 주식 비중 줄여버리네요. 팔아버리네. 예, 근데 국민연금도 어쩔 수 없는 게 원칙은 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예외적으로 또 늘리거나 아마 그런 더 논의는 할 것 위로,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뭐 국민연금이 사주면 좋지만 사진 않더라도 팔지만 않으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일단은 판다면 어쨌든 부담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 아직은 결론은 모르지만 논의를 할 것 같고, 또 환해지 전략도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한 10%까지 할 수는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환해지를 전략을 어느 레벨에서 좀 쓸지. 근데 다행히 엔화가 지금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환율이 오늘 떨어진 네, 거죠? 환율이 떨어졌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환율이 좀 내려가게 되면 환해지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금위에서 논의하는 게 국내 주식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환율이 1,400원 후반이었으면 국내 주식 비중보다는 환해지 전략에 더 무게를 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환율이 갑자기, 꺾여버렸기 예. 때문에 요 논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급하진 않은 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어쨌든 호재 하나 나온 게 엔화 값이 지금 갑자기 급등해서 예, 그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건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 강세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급락하는 흐름들 저희가 차트에도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오후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피에 안착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지지 않고 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 아닌 사명이 있을 텐데 메모리 반도체 약진 얼마나 위가 좀 열려 있다고 보세요? 일단 예. 지금 이제 올해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150조 얘기도 나오고 뭐 옛날엔 100조도 되게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네. 이제 기본적으로 120조에서 많게는 뭐 155조 막 이렇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이제 우선주 포함해서 시가총액이 이제 1,000조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영업이익으로 좀 우리가 나눠보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PER 기준으로 10배가 아직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는 한 8배 정도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는 더 낮습니다. 네,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뭘로 올렸냐? 그냥 기업 이익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지금도 올라요.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약간 좀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이제 반도체 이익 그 전망치가 계속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주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물론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꾸준히 우상향만 해준다면 아직은 고점은 저는 아니다. 갈 길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29일이죠. 29일이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양사 모두 다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예, 이게 뭐 올해 말이냐, 정말 중요하겠네요. 예, 네. 내년이냐, 아니면 더 심하게 28년이냐. 이 얘기를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 기대보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27년까지 공급 부족이거든요. 이거 이상의 뭔가 나오면 또 한 번 레벨업 할 수 있고 28년까지 뭐 늘어진다거나 뭐 아니면 더 아니면 확인만 해줘도 돼요. 예, 27년까지만 27년까지. 그러면 좀 시장이 안도를 하겠죠. 왜냐하면 외국계 증권사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지 아직 업계에서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할 필요. 근데 26년까지만이고 27년 가면 좀 공급이 해소될 것 같다. 이러면 또 약간 네. 이제 시장은 이거 뭐지? 생각보다 빨리 꺾이나? 예.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같은 날 또 미국 빅테크도 실적 발표를 해요.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유, 그날 메타. 뭐 난리 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또 설비 투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번 주 수목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불확실성은 사실 있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너무 숫자보다는 이들이 말하는 그 어떤 그 메시지에 저는 더 주목할 필요는 있다. 예, 근데 그들이 예상만큼만 좀 해준다면 위는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염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9일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과 SK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에서 내년 메모리 공급단 계속적으로 뭐 부족하다 이런 좀 시그널만 줬으면 네. 네, 큰 문제 없을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더 갈 수 있을까? 사실 코스피 5천 가는데 현대차가 큰 길목에서 네. 역할을 해줬습니다. 밸류업 동력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밸류업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돼요.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거, 성장하면서 이제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가치가.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 주주환원 같은 거죠. 네. 주주환원을 통해서 밸류.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현대차는 후자는 되게 잘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주주환원 워낙 잘하는 기업이잖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도 꾸준히 하고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지니까. 근데 첫 번째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기업이 돈은 잘 버는데 여기서 연간 한 10에서 15조 벌거든요. 네. 근데 매년 이 정도 버니까 이 밸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갇힌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PER이 막 5배, 6배에 갇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로봇이 생겨버렸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호평을 좀 받았고 이게 또 무엇보다 이 로봇을 공장에 투입을 할 텐데 이 공장에서는 그 로봇이 일을 하려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 근로자들의 그런 이제 근로와 관련된 그 제조와 관련된 이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는 어느 기업보다 이 제조업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심어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왜 열광을 하냐면 실주행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학습시킨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로봇으로 따지면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그 가치만 가지고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버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로봇은 아직은 좀 더 상용화까지는 시간은 걸리지만 기업 가치가 이제 정체돼 있었는데 로봇으로 인해서 아 뭔가 성장 동력을 하나 찾았다. 그래서 밸류업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유지하려면 이제 이런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한 단계씩 레벨업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차는 뭐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스토리들이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상상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화될 때 뭐 양산도 스케줄대로 되고요. 또 구글 딥마인드를 여기 로봇 내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학습시킬지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앞으로 공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대차가 또 아마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겠죠 올해. 네. 예, 그런 이제 이벤트들에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이제 미래 청사진은 받고 이게 하나하나 현실화되는지 네. 예, 그런 또 데이터를 얻어야 되지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정당화되기 위한 많이 올라서 한 11배 된 것 같아요. 토요타를 이겼대요. PER이. 네, 글로벌 시총 2위를요? 아니 PER. PER을 PER을 토요타를 거의 이긴 적이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토요타가 한 11배 받는데 네. 옛날에 현대차는 항상 5배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타는 그대로인데 현대차가 네, 2배 올라가지고 이번에 역전을 했다고 오,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기업 이익 상승으로 PER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테마 이런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보다 치고 올라갔잖아요. 오늘 카카오페이도 8만 원까지 갔다가 상승폭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헥토 파이낸셜 현재 17% 급등이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스테이블 예. 코인이 저는 정말 큰 테마라고 봐요. 굉장히 큰 테마인 게 이게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법안이 하나 통과됐는데 제도 정비해서 내년 1월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립니다. 네. 이미 뭐 스테이블 코인 하고는 있죠. 미국 같은 경우.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결제용인데 한마디로 뭐 이제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동화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화 한다 그러죠. 토큰화해서 쪼개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내가 삼성전자 한 주 사는 것처럼 강남의 아파트를 한 주 살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벌써 준비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3월 달에 디지털 자산법을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쨌든 이제 그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실물 자산들을 거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유동화가 안 됐던 이 비유동 자산들이 유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거고 그리고 이거는 꼭 이 어떤 금융시장 말고 부동산만의 얘기가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엔비디아 주식이라든가 이런 이제 미국에 거래되는 엄청난 나스닥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우리가 거래하려면 환전도 해야 되고 어쨌든 중간 과정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마저도 토큰화 시켜요. 네. 엔비디아 주식도 예, 예. 뭐 완전 소수점 몇 개로 토큰화 시켜서 잘라서. 내가 스테이블 코인 하나로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즉시 결제 가능해요. 네. 우리 보통 결제일이 이틀 후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하면 현금이 이틀 후에 들어오잖아요. 네, T 플러스 2.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24시간 거래되고 즉시 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나스닥이 갑자기 24시간 거래하겠다. 네. 얘기한 적 있죠. 이게 코인 그걸 코인 대비하는 기반으로, 예. 예.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왜냐하면 코인은 24시간 거래가 되는데 나스닥이 거래가 24시간 안 되면 이 기반과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미 그런 플랫폼을 지금 개발한다고 발표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그대로 할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아직은 한국은 초기 국면이지만 이 시장 커지고 왜 네이버와 두나무가 작년에 서로 합병하려고 발표까지 했을까? 네네네. 그거는 이 시장이 열린다고 그들은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시장 크게 열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은 이쪽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니까요. 정당이다 예, 보니까 예, 저는 이거를 일회성 테마로 볼 필요는 없다. 음. 예, 계속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코스피가 5천 갈까? 국민들이 의심했지만 결국 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맛을 봤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거기로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투자자로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린란드 관련해서 유럽과의 그 협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린란드 야유에 따른 K 방산주 모멘텀 조선주까지 더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이번 그린란드나 베네수엘라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는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은 맞거든요. 지금 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방산 투자 안 하겠습니까?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아지는 네.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방산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리고 요새 이슈가 없다 보니까 방산주가 시들시들했는데 이 이슈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죠. 아, 역시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제는 무기 구입도 해야 되는구나. 사실 바뀐 건 없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끌게 된 거죠. 네네네. 이런 이제 사건들이. 그래서 방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방산은 피크아웃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실적이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죠? 주가 관심 없어서 급락하면 기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2030년까지는 유럽이 계속 국방 예산 늘려서 무기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한국 무기는 빠르고 성능 좋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가 세계의 많은 재래식 무기가 교체 사이클에 좀 진입한대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런 그린란드나 베네수엘라 문제 터지니까 우리 좀 빨리 바꾸자. 이거 뭐 아무도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네. 근데 무기를 구하려고 봤더니 교체하려고 봤더니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보면 방산주들은 오히려 관심 없을 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또 너무 뜨거울 때는 좀 멀리 하시고 약간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주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숫자를 보는 건 좋았는데 급히 올라간가 감이 좀 없지 네. 않았습니다.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안착을 위한 동력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코스피 5천은 사실 거의 왔다고 보고요. 음. 더 가려면 이제 PER이 올라가줘야 돼요. 네. 지금 이익으로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물론 계속 나올 텐데 이 PER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한두 개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익보다는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정부가 아예 대놓고 3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착은 뭐 거의 가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은 그래도 최소 1200, 1300 정도는 가지 않겠냐. 1300, 예, 그러니까 1500. 3000은 사실 아직 너무 멀고 예, 이 정도 동력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이오 좋은 건 아닌데 그 밑에 있는 게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게임, 엔터 이런 산업들이 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들이 얼마만큼 좀 따라가 주느냐 바이오. 여기에 좀 이제 추가 상승 여부가 좀 결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창출의 기회이니까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의 이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어까지 제대로 하니까 가전은 역시 LG. 소비자 인식 속에서 가전제품은 LG라는 공식이 굳어졌죠.
국민 기업으로 자리 잡은 LG. 첫 시작은 화장품에서 출발한 사실 아시나요? LG그룹을 처음 설립한 인물은 창업주 고 구인의 회장입니다. 구인의 회장은 1931년 친동생 구철회와 함께 작은 토목상, 구인의 상점을 열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운수업과 무역업으로 영역을 넓혀가던 그는 전후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화장품 산업이었습니다. 광복 직후 구 회장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떠난 화학공장 건물 일부를 사들였고 이를 기반으로 LG그룹의 모태가 되는 락키 화학공업사를 설립합니다. 이 시기부터 LG 구씨 일가는 훗날 GS그룹으로 분리되는 허씨 일가와 동업관계를 맺게 됩니다. 락키 화학공업사가 선보인 화장품 럭키크림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동동구리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을 2번 두드린 뒤 크림의 일본식 발음인 구리무를 외친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럭키 치약과 럭키 비누를 잇따라 국산화하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애니메이션 광고도 선보였는데 그동안 날 본 듯이 이것을 간직하고 있어. 당시로는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화학공업에서 거둔 성공은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958년 10월 구인의 회장은 전자산업에 뛰어들며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를 설립합니다. 금성사는 설립 약 1년 만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라디오 A502를 생산하며 한국 전자산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LG가 오늘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구 회장의 경영 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인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화합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지금도 경남 진주에 있는 구인의 창업회장의 생가를 찾으면 지방 기둥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10개의 가온이 새겨져 있습니다. 분수를 지켜라, 검소하고 공경하라. 욕심을 경계하고 사람답게 살라는 가르침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LG의 가풍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형제간에는 서로 좋아할 뿐 따지지 마라. 이 가오는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업주 때부터 이어온 구씨와 허씨, 두 가문의 3대에 걸친 동업관계는 2004년 GS그룹 분리 과정에서도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고 사람들은 이를 아름다운 분리, 아름다운 이별이라 불렀습니다. 범 LG가는 지금도 여전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 가문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한 기업을 키웠으며 한 시대의 경영 철학이 됐습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요즘 날이 정말 춥죠.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김장조끼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K 그레니코어인데요. 김장철마다 할머니들이 입던 꽃무늬 누빔조끼, 이른바 김장조끼가 지금은 가장 힙한 겨울 아이템으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옷가게에 김장조끼가 걸려있는 걸 자주 목격하곤 하는데요. 이 흐름이 흥미로운 이유는 유행의 출발점이 패션 브랜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김장조끼는 먼저 촌캉스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 분위기를 즐기다 보니 멋보다는 편안함이 먼저였고요. 그러다 보니 익숙하지만 따뜻한 옷이 다시 선택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캠핑족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기능으로 먼저 인정을 받았고요. 여기에 아이돌들이 무대가 아닌 일상에서 김장조끼를 걸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하게 꾸민 느낌보다는 트레이닝이나 팬츠, 그리고 아니면 데님 위에 툭 얹은 모습이 오히려 더 세련돼 보였고요. 이 장면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처럼 김장조끼는 어르신 옷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감각 있는 선택지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소비자들이 반응한 지점도 분명합니다. 따뜻하고 편한 건 기본이고 또 묘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익숙함이 있다는 건데요. 일부러 세련되게 만들지 않은 듯한 디자인, 계산된 투박함이 요즘 소비자 취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이 흐름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는 김장조끼가 플로럴 퀄티드 베스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또 명품 브랜드들이 반응했습니다.
발렌티노와 몽클레어가 연이어 선보인 컬팅 베스트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데 반응이 꽤 재밌었습니다. 발렌티노의 경우 가격은 600만 원대였는데요. 반응을 보면 시장에서 보던 그 조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요. 또 몽클레어 역시 고가의 다운 베스트를 내놨는데 정겹고 따뜻해 보인다는 반응과 함께 가격 대비 친숙한 디자인이다 이런 평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대비가 온라인에서는 웃음 포인트가 됐고요. 동시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장조끼의 미감이 더 이상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기준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디자인이라는 점을 명품 브랜드들이 스스로 증명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김장조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밤 장수 모자로 불리던 트루퍼 햇, 턱 아래를 묶는 바부슈카 스카프까지 함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공통점은 모두 방한용이고 오래됐고 또 생활 속에서 태어난 아이템이라는 점입니다. 새로 만들어낸 유행보다 이미 검증된 물건에 지금의 감각을 입히는 방식이 요즘 트렌드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을 힙 트레디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감각적이라는 의미의 힙함에 전통적인 요소를 더한 개념입니다. 요즘 MZ세대는 보여주기 위한 옷보다 선택의 이유가 분명한 옷을 고르는 경향이 강한데요. 따뜻하고 편안하면서도 사진 한 장에 이야기가 담기는 김장조끼가 이러한 이유로 MZ의 간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레니코의 관련주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영원무역입니다. 작년에 글로벌 아웃도어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었죠. 특히 패션 한파라는 키워드를 안고 주가가 30%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신증권에서는 영원무역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브랜드 고객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자회사 스캇의 적자폭도 축소하고 있다며 목표가 12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패션 기업 형제글로벌입니다. 최근 대통령 방중 일정에 동행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흥미로운 거는 이 기업은 로봇주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도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형제엘리트는 주력 사업인 워크웨어 분야에 AR 기반 로봇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사업으로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 사업 진출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K 그레니코어는 단순한 복고 유행보다는 빠르고 자극적인 소비에 지친 사람들이 생활성, 안정감, 체온 같은 기본적인 가치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할머니 옷장에서 시작된 유행이 글로벌 브랜드까지 움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앵커님께서 두 쫀코를 직접 빚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다음 주나 아니면 이번 주에는 저 아까 김장조끼를 한번 입고 나오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그 주식시장이 긴장감이 아주 쫄깃쫄깃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경험할 수도 있고 어디 뭐 커뮤니티에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태수 엄마랑 민준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 맘카페 사이에서 맘들 사이에 막 굉장히 그 라이벌이신 그 사이에 막 저 뭐 시기와 질투 조금 그런 거 미묘한 관계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도 엄마끼리 막 나는 싫은데 막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막 태수가 되게 잘 됐어. 그랬더니 민준이랑 라이벌인 거예요. 그래서 민준이 엄마가 이 모임에 갔는데 다른 엄마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번에 태수 그 어디 뭐 서울대 갔대 이랬더니 민준이 어머니가 그 뭐라고요? 라이벌인 경우에 시기할 때 야, 걔가 뭐 어떻게 뒷구멍으로 들어가겠지. 그러고 뭐 걔가 가도 뭐 잘할 것 같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놓고 그 와중에 갑자기 야, 태수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잔치 연다는데 너 갈 거야? 민준 엄마 갈래요? 했더니 그 내가 뭐하러 가냐 거기 막 이러잖아요. 그래놓고 막상 그 잔칫날 옆에 와가지고 멀리서 막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막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 자 오늘 코스닥 1000 돌파했는데 코스피는 5000 찍고 지금 5000 살짝 밑에 있죠. 지금 이게 약간 뭐 부러워서 그런지 아니면은 자기는 뭐 곧버스를 사서 인버스로 밑을 봤는데 자기가 틀려서 그런지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시대가 열렸는데도 계속 토를 달면서
그죠? 몰라요. 또 아까 전에 그 민준 엄마처럼 몰래 여기 잔치상 옆에 가가지고 나도 투자할까 말까 아니면 몰래 투자했을 수도 있고. 근데 계속 토를 달죠. 야,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야, 그게 이 무슨 우리나라 실력으로 간 거 같냐? 요즘에 그냥 뭐 유동성이 올라가서 잠깐 간 거 하지 다 박살난다. 뭐 이런 사람들 거 회의론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거 자존심 다 버리시고 그냥 여기 참여를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코스피 5천 시대, 코스닥 1000 시대가 그래요. 뭐 물론 세계적인 유동성으로 올라서 뭐 금은 가격도 오르고 하니까 다 같이 덩달아 올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까 전에 그 얘기처럼 아니 그 아이가 실력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미 본연의 실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들어온다고 한들 얘네들한테 누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금 무슨 뭐 시기 질투하고 내가 이거를 계속 하락을 부르짖었는데 오르니까 반대로 가서 반대말을 못하겠어서 막 억지로 막 계속 반대 얘기를 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무슨 심지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지금 여기 지금 동참을 해야 돼. 동참을 지금 뭐 마음을 안 바꾼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렇죠? 이런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열리는 초입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큰 거 놓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겉으로 이제 뭐 그냥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몰래 사서 수익 봐도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긴 합니다. 굉장히 반갑죠. 그동안 형이 너무 잘 나가서 아우가 조금 그랬잖아요. 형이 자꾸 맛있는 거 다 먹어버려가지고 동생이 먹을 게 별로 안 남았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은 동생이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인데 자 거래소도 5천을 눈앞에 두고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코스닥 아우가 형이 좀 힘들 때 그렇죠? 아니 형이 계속 춤출 수는 없잖아요. 조금 쉴 때 아우가 멋있게 춤을 춰주고 그거 보고 있다가 동작을 또 연구해가지고 형이 또 춤추러 나가면 되잖아요. 오늘 딱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이고 고려아연을 그 코스피에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이 지금 12% 오르고 있거든요. 180만 원. 이게 그 경영권 분쟁 사태 일었을 때 엄청 올랐다가 지금 그 뒤로는 약간 존재감이 없어지는 듯 했는데 오늘 또 다시 급등하고 있네요.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은가격 때문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쵸. 2024년도 12월 달에 240만 원을 갔었군요. 이게 경영권 분쟁 일었을 때. 근데 지금 다시 한번 200만 원대로 지금 다가서고 있거든요. 과연 그때 이슈가 떨어졌을 때의 주가를 이번 이슈로 넘어설 수 있을지 지금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효성중공업이 한 주당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넘잖아요. 지금 고려아연이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200만 원을 달성할 후보로 지금 강력히 떠오르고 있네요. 자, 고려아연 보겠습니다. 차트가 무슨 저게 급등주 차트도 아니고 참 생소합니다. 1974년 종합비철금속 재련회사로 설립되어서 1990년 기업 공개했고요. 오래됐네요, 이거. 종속회사 83개. 엄청 많아요. 자, 아연, 연, 금, 은, 동. 와, 이거 왜 오르는지 알겠죠? 이게 지금 금은동이 다 들어있네, 이게. 그렇죠? 지금 금, 은 가격에다가 동은 이제 구리라고 불리는 게 동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상황. 제가 그 HBM 가격 급등했을 때 제가 빨리 그 신학기 노트북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더라도 빨리 사야 된다고 저번 연도 하반기에 말에 얘기했잖아요. 연말에. 지금 뭐 노트북이 200만 원 오를 수도 있다며요. 못 사요, 이제는. 엄마한테 사달라고 말도 못 합니다, 지금. 이것도 얘기했죠, 지금. 이번 연도에 올림픽이 있다고 지금. 금은동 메달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올림픽위원회. 지금도 이미 계속 올랐지만 빨리 만들자면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하고 있고 재련업을 기반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까지 들어가서 2차 전지 그 주들이 갈 때 엮여서 가기도 했죠. 근데 이거는 그 경영권 분쟁 이슈가 너무 커가지고 그때 최고가를 갔었죠. 자, 연결 기준 매출액 36.8% 증가, 영업이익 33.2% 증가, 당기순이익 28.10% 증가. 와, 이게 다 증가했네요. 이건 사실 이 고려아연 같은 기업은 좀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고리타분한 게 또 장점이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그렇죠? 그냥 아연, 연, 금은동 가격 오르면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되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저번에 뭐 이번 요즘 반도체도 그렇다면 맨날 이거 이제 그 트렌드 포스에 그 디램 익스체인지 사이트만 들어가셔가지고 반도체 디램 낸드 플래시 가격만 체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부동산 옛날에 일일 가격 확인하듯이. 왜냐면 지금 완전히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냥 디램 익스체인지 그 가격이 오르느냐 마느냐 물론 직접 가가지고 그 노트북 가격 이런 거 확인하셔도 되는데 집에서 그냥 디램 익스체인지 사이트만 들어가면 그렇게 연동이 돼서 되게 분석이 편해져 버렸어요 지금. 가전이고 뭐고는 필요가 없고 지금 그렇죠. 갤럭시 판매량 이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고 고려하여는 더 단순하죠 지금. 그냥 맨날 금은 차트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안전자산 수요 증가 지금 이거 있죠. 주식도 오르는데 계속 뭔가 불안하잖아요. 트럼프가 계속 또 이상한 관세 막 뭐 100%짜리 얘기하고 또 그래서 금도 같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 각국 중앙은행의 금매입 증가 이것도 있죠 지금. 지금 그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려고 그렇죠? 자신의 뭐 위안화나 막 이런 것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걸로 안 되면 뭐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나중에 어떻게 쳐보려고 이 달러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들도 엄청 매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각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금 가격이 그냥 오르고 있고 아이언은 고려아연이 이름이 아이언인데 아이언은 막상 글로벌 건설 경기 약화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수요세가 다 둔화됐는데 또 그 타이트한 실무 해소급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려아연은 되게 단순한데 지금 금은 돈가가 다 오르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가 뭐가 있었나요? 또 이 다보스 포럼이 몰렸어요. 지금 보니까 다보스 포럼 산하에 광업 금속 운용 위원회가 있는데 그 4명 중에 1명이 바로 고려아연의 최 회장님이시다. 그렇죠. 4명 정도라면 굉장히 그 적은 수치 아닌가요? 저기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핵심 광물 및 재련 인프라 사업 산업에 채굴, 가공, 정련, 재활용, 에너지, 물류를 포괄하는 통합적 산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방위 기술, 청정에너지 인프라, 차세대 산업이 모두 핵심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성을 공통된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때도 잠깐 조금 이슈가 있었죠. 히토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트럼프가 막 무슨 MP 머티리얼즈에 투자를 하고 막 그린란드랑 뭐 저기 야욕 부린 거 다 저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히토류 때문에. 그래서 히토류랑 관련이 있는 광물들에 지금 그 사업 기반을 두고 있는 고려아연도 거기에도 얽혀 있어요. 지금 이거 끼가 그래서 되게 고리타분한 기업이었는데 끼가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지금 이거. 경영권 분쟁 이슈에다가 히토류 이슈에다가 지금 인공지능 저기 이슈에다가 금은동 가격 상승에 지금 갑자기 재밌어졌습니다 이게.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옛날에 되게 재미없는 주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은으로만 7천억 지금 은값 좀 봐라. 그래서 뭐 은 찌꺼기 덕에 7천억 잭팟을 터뜨렸다. 뭐 이런 뉴스를 올리셨고요. 자 한 주만 있는데 흑흑흑. 그쵸 지금 한 주만 있는 분이 근데 그 다행으로 여기 있어요. 한 주도 없는 분도 많아요. 자 그리고 믿었다 믿고 사는 아연이 이번에 또 아연이가 나왔네요. 또 예쁜 이름 아연이가 나왔고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코스닥이니까 코스피에서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코스닥이죠. 1000을 넘었는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지금 고민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상한가였는데 이거 왜 이렇게 굳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거 이럴 때 제일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한가 그냥 굳혀버리면 안 볼 텐데 지금 상한가가 풀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미치겠죠, 지금 이거. 이거 상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진짜. 이건 진짜 이거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더 고민이에요, 이거 지금 사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거 진짜 지금 제가 그냥 보는 사람으로서도 미치겠네요, 이거. 그렇죠? 지금 24%인데 이거 지금 상따를 해가지고 지금 장마감에서 상한가 마감을 해서 내일 또 상출발을 하면은 이게 몇 프로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여기서 샀는데 20%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하는 불안감. 정말 갈팡질팡하시죠. 빨리 선택하십시오.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는데요. 저도 너무 고민돼요. 자 지금 기업계획 가겠습니다. 차라리 상 마감했으면 됐는데 너무 고민돼요 지금. 자 삼성전자 최대주주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뭐 로봇 매출 95% 차지하고 협동 로봇 사업에 집중한다. 뭐 이건 다 이제 내용은 너무 다 아실 거고 현대차로 주도권이 넘어갔었는데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찾아오면서 지금 코스닥 1000을 간 거잖아요. 되게 기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왠지 주인공 뺏긴 느낌이셨잖아요. 맞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계신 분들. 주인공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주 1월 19일에서 23일 날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전략이 엇갈렸다고 나왔는데 보니까 기관이 로봇하고 2차 전지, 일부 바이오 종목으로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는데 대형 바이오랑 반도체 장비주를 잘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비롯한 니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이게 떨어지면서 1000에서 막혔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서 로봇을 엄청나게 샀다는 거죠. 제일 많이 산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1조 원에 육박하는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기관의 힘이었네요.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로봇이 대형 바이오주의 하락을 완전 만회했네요. 자, 매도 타이밍 못 잡겠어요. 무사 하시는데 좀 자랑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요즘은 자랑해도 뭐, 그쵸? 아니, 이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335%로 지금 좀 얄밉네요. 그쵸? 아니, 335%인데 매도 타이밍 못 잡겠다면 어떡합니까? 지금 금액도 지금 1억인데요. 지금. 자, 부러워요. 와, 뭐지 진짜 역시. 야, 여기 상철이가 자, 지금 아연이가 있었고 여기는 상철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쵸? 자, 오늘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 중에 촌철살인의 포인트 뽑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나와 있었어요. 어딘 공개하겠습니다. 아, 지금 정말 아쉬운 상황이죠. 지금 한 주만 있는데 그게 가지고 제가 좀 과격하긴 한데 흙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러분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25%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고민되시죠? 제가 더 이렇게 얘기해서 더 고민되시죠? 자, 어쨌든 한 주만 있어서 지금 눈물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한 주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동참 안 하고 계속 이 비난하고 이 시장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오면은 그때 고점이 와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그 초입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 주만 있는데 흑흑하지 말고 한 주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고 여기시고, 이것은 오늘로써 약간 저주를 풀 때 이런 거를 막 행위를 하면서 날려보내잖아요. 제가 오늘 이 행위를 할 테니까 오늘 이 흙눈물은 요 사진을 마지막으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흘리고 끝낼게요. 자, 오늘 제가 저주를 푸는 이 행위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만 있는데 한 주의 시작 기분 좋게 5,000피 1,000스닥으로 시작한 국내 증시입니다. 정부가 5,000피 목표에 이어 코스닥 3,000까지 목표로 내걸면서 정부 정책 기대감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10시 기준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5% 넘게 급등 중입니다. 코스피는 5,000선을 장중에 장 초반 회복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를 내려놓으면서 4,966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우면서 1,044선 지나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코스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040선까지 돌파해내면서 오늘 4년 만에 처음으로
천스닥을 달성한 코스닥이고요.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2천억가량, 기관은 3천억가량 팔면서 약 5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은 5,600억가량 사들이면서 코스피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열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특히나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1조 4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코스닥을 사상 최고치 부근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이 1조 넘게 오전장 들어서 코스닥을 사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이 안에 연기금의 순매수도 약 600억가량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5천억가량 코스닥 시장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20원가량 급락하며 출발했습니다. 1,441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본의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 미국이 레이트 체크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화가 강세 현상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원화 강세에 따라 1,440원대로 하방 압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이 정책 부양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전 10시경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천스닥을 돌파한 후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 넘게 많고요. 시총 상위 종목 20위권까지 대부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 심리를 크게 자극했는데요. 코스피 5천 특위위원회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위원들이 코스닥 3천 돌파를 다음 목표로 제안했다라는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토큰증권과 원화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스타트업 등 기업들이 활용하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뜻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장에서 카카오페이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 주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5%가량 오르면서 7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강세 탄력이 붙으면서 코스닥 안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헥토파이낸셜 20%가량 급등세 23,3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날 주가도 11.8%가량 오르면서 9,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그룹이 가남 신약의 FDA 허가 문턱을 넘기 위한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HLB는 오늘 장시작전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와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FDA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경용요법의 허가 재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허가 신청이 2번 불발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도전인데요. 이번 재신청은 이전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보안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진행된 FDA 신청에서 제조 품질 관련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FDA 허가가 지연된 바 있는데요. 제조 품질 관리의 경우 방대한 보완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7월경에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HLB 주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가량 오르면서 61,4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HLB 제약도 7.8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오름폭을 조금 줄였다라는 점은 아쉽고요. 22,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소외됐던 2차 전지주가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가 관심을 끌면서 로봇이 차세대 배터리 수요를 창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그룹과 로봇 관련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삼성 SDI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내년 양상을 목표로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를 아틀라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올해 3월 열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16에서 현대차그룹과 손을 잡고 로봇과 로봇 배터리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삼성 SDI는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모베드를 활용한 미래사회 변화 등을 시연하면서 로봇에 적합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삼성 SDI 전장회의 오늘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4%가량 오르면서 38만 1,0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들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에코프로 16%가량 급등 신고가 써내고 있습니다. 12만 3,700원 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썼는데요. 14%가량 오르면서 19만 8,9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20만 원 선 돌파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로봇이 또 한 번 힘을 내주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로봇과 함께 2차 전지가 새로운 모멘텀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2차 전지 관련주가 로봇 테마의 붐을 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배터리 좀 전격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윤석전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꽤 든든한 우군을 등에 업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엄청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배터리에 어떻게 보게 되면 확산에 네.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라는 분석들은 계속 해왔었죠. 네. 근데 이제 느닷없이 휴머노이드의 어떤 개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좀 열리면서 특히 배터리, 그다음에 고밀도 배터리를 비롯한 전고체 배터리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26년은 단순한 이제 R&D 단계를 넘어서서 사실은 상용화 원년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공장에 투입되어서 실증을 진행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향후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어떤 시장이 열릴 것이다. 가장 이제 많이 인용되는 어떤 시장 분석 기관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골드만삭스의 분석이겠죠.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약 389억 달러, 그러니까 약 50조 원 규모의 어떤 시장이 열릴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예측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6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6배 정도 어떻게 보게 되면 전망치가 늘어나는 거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확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2035년까지는 전 세계 로봇 출하량은 연간 한 140만 대. 그러니까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그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라는 게 원래 이제 B2B, B2C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성장 로드맵 같은 거는? 일단은 이렇게 전망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일단 B2B부터 시작을 할 거다. B2B. 예, 그다음에 이제 B2C로 가는 거는 그래도 한 2030년 이후가 돼야지 B2C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고 보는 거고요. 1단계는 이제 내년까지입니다. 27년까지. 이게 이제 제한적 B2B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위험한 물류 현장 등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고요. 사실 테슬라 공장에는 이미 옵티머스들이 배치가 되기 시작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BMW 공장에서도 피규어 오트라는 것들이 서서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아틀라스의 어떤 투입을 갖다 준비 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단계는 이제 28년부터 한 30년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제한적 B2B를 넘어서 일반 B2B로 상용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고 AI가 이제 한층 좀 정교해지면서 건설업이라든지 기타 좀 복잡한 제조업들, 그다음에 경비라든지 순찰 등 어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쓰일 거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3단계가 이제 2030년 이후부터인데 이게 이제 B2C 가정용 서비스죠. 가령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인 돌봄 등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으로 진입하는 어떤 시기가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 되게 재밌는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유선으로 쓸 수 없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에 되게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그 기사 제목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휴머노이드에 딱 장착할 곳도 좀 제한적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성능을 또 요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 장착이 되는 배터리는 네. 어떻게 보게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단 시장 규모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35년경에 한 140만 대 정도가 될 거고 연간. 이게 2050년경에는 수억 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수억 대입니다. 예. 수억 대.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은 이에 비례해서 연평균 한 30에서 40% 정도 초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뭐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되는 어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보다는 용량이 한 20분의 1에서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경우는 평균 50kWh가 넘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용량이. 근데 휴머노이드에는 보통 2에서 4kWh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옵티머스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3kWh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에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량보다는 개수가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예. 개수. 근데 다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왜 그러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협업을 하고요. 이 어떻게 보게 되면 무거운 짐을 올려야 되는 거고. 뭐 점프도 해야 되고요. 이게 순간 출력이 매우 중요하지요. 또 안정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와는 약간 다른 스펙이 요구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순간 출력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절, 액추에이터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라고 하려면 배터리가 전력을 한꺼번에 뿜어주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FP보다는 삼원계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LFP의 또 하나의 단점은 뭐예요? 부피가 크고 무겁잖아요. 네, 밀도별로. 네, 그러면은 이게 그 로봇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또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3원계 이상의 배터리들이 장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평론가님, 그 배터리의 모양, 형태, 우리가 폼팩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이게 당분간은 네. 전고체로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원통형 배터리, 그중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테슬라 옵티머스에 4680 배터리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네.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그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왜 유리하냐면은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터리를 갖다가 장착할 수 있는 어떤 부문이라고 할까요? 이게 딱 한정이 돼 있어요. 네. 가슴이라든지 네네네. 복부. 뭐 요 정도밖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넣을 공간 자체가 전기차만큼 이 광활하지 않고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라고 해서 바닥에 이렇게 평평하게 넓게 깔잖아요. 이런 공간 자체가 사실은 나오지는 않는다는 네,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4680은 왜 그러냐? 원통형 중에서 2170도 있는데 2170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용량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가령 뭐 한 2.3kWh 정도를 갖다가 채우려고 한다면은 이게 한 130여 개, 한 수백 개가 필요해요. 그렇게 많이요? 예. 네. 근데 이제 4680 배터리는 뭐죠? 한 25개? 한 30개 이내면은 같은 용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름이 또 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4680은 적당한 크기로 이걸 묶어가지고 그 몸통 안에 탑재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각형이라든지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피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걸핏하면 이렇게 막 넘어지고 넘어지면 안 하고,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그 원통형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안정성을 갖다가 끼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뼈대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척추나 뭐 다른 어떤 뭐 갈비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걸 갖다가 원통형을 갖다가 그 배터리를 갖다가 그 자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원통형 캔은 그 자체로 매우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배터리 케이스나 뭐 폴더를 갖다가 최소화해서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구조물로 쓰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또 있겠어요. 로봇의 전체 무게가 줄어들겠죠. 네. 다른 구조물을 세우지 않아도 되니까 로봇 몸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다른 구조물이 아니라 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 자체로 무게를 줄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경제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도 쓰고 있잖아요. 이미 대량 양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대량 양산으로 인한 어떤 원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70 계통의 어떤 배터리를 쓰는 것보다도 4680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들어가는 배터리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갖다가 배선으로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용접 포인트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게 원가 절감의 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안정성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각형이나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어떤 폭발이라든지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물론 뭐 BMS 시스템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불어오를 때까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내압이 찰 경우에는 벤트를 통해서 가스를 갖다가 분출할 수 있게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거고요. 또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겉 부분이 스테인리스 스틸 캔 소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이 뭐 일을 하다가 좀 넘어져가지고 충격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좀 손상이 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당분간은 4680 계통의 원통형 배터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주류 폼팩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다 이제 기대주인 듯해요. 네네네. 개입 배터리 업체에게 어떤 기회가 올 것인지 네네. 그거를 평론가님께 좀 분석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를 갖다가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그게 어렵다는 걸 갖다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잘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26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창 2 공장에서 4680 배터리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애리조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 46 시리즈 전용 공장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테슬라 옵티머스의 초기 물량을 갖다가 공급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삼성 SDI는 어떠냐? 일단은 현재는 그 현대차 그 서비스 로봇인 달리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 사러 매장에 가면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조그만 로봇 있어요. 그게 달리거든요. 그다음에 무메드라고 있죠. 거기 21700 원통형 배터리를 갖다가 공급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형 아틀라스에는 46파이가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46파이 배터리를 갖다가 양산을 이미 시작했어요. 25년 3월부터요.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에는 아직 쓰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어디 쓰이느냐? 소형 모빌리티에 쓰이고 있거든요. 가령 뭐 전기 바이크라든지 스쿠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전동 스쿠터. 전기 바이크. 예,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삼성 SDI가 이제 소형 모빌리티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공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기 바이크라든지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도 안전성에서 약간 좀 유연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성 같은 경우를 갖다 충분히 테스트하면서 양산 수율을 갖다가 완벽하게 잡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쪽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잡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신형 아틀라스라든지 아니면 그 지금 현대차의 그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있죠. eGMP를 갖다 대체하는 EM 플랫폼. 그다음에 고성능 제네시스 라인. 뭐 여기에 이제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용으로 본격 양산되는 거는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없는데 BMW의 이제 차세대 그 전기차 플랫폼 노이에 클래스인가요? 거기에 들어갈 거고요. 이제 그 삼성의 SDI는 4680보다 46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길이가 더 긴 4695, 46110, 46120을 만들거든요.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은 에너지 밀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지금 양산하는 것도 4695고요. 4680을 넘어서. 그러니까 두 회사 공이 높이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미 다 준비를 끝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랑 또 전기 자전거 섹터가 그 같이 뛰는데 그 맥락이네요. 네.
전고체 배터리와 휴머노이드 로봇, 전고체 배터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는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로봇이라는 건 실내에 들어가서 일하잖아요. 전기차는 그래도 야외를 주행하는 거니까 실내에서 주행하는 게 아니니까 네. 가령 뭐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그 여파가 덜하는데 만약에 중요한 어떤 산업 현장에서 불이 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배터리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거 큰일이죠. 그렇죠. 가정 내에서 불이 났다 그래도 더 그거 큰일이죠. 안정성의 문제는. 근데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안전성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니까 불이 거의 안 난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에너지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분리막이 안 들어가도 되고 전고체니까 그 뭐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 공간만큼 남으니까 거기에 양극할 물질을 갖다가 많이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갖다가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 밀도는 높으면서 가볍고 안전성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향후 필수적일 거고요. 근데 왜 전기차보다 로봇에 먼저 쓰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전기차보다는 로봇에 먼저 쓰일까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가령 뭐 60kWh, 70kWh가 되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kWh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까 소형 용량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없단 말입니다. 또 초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도 한 뭐 2억 원 정도를 예상하잖아요. 거기서 뭐 얼마 정도 비싸도 그게 그렇게 큰 비중 높은 어떤 가격 부담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가격이 비싸도 로봇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로봇에 쓰일 가능성이 일단 높다. 그럼 예상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삼성 SDI는 사실은 2025년부터 전고체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샘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알려진 바로는 군사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구조용 로봇처럼 가격 상관없이 극한의 어떤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수목적 로봇에서 테스트를 갖다 진행 중인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요. 27년에서 28년 정도 되면은 아틀라스에는 분명히 탑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다음에 2030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대중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 생산 단계가 이제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은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일반 산업용 로봇으로 확산할 시기가 될 거고 그때 이후로 이제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거는 전기차나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UAM 등에서 먼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삼성 SDI도 빠르면 내년부터 탑재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7년부터 양산 계획을 잡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벌써 샘플 공급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전기차 아니어도 로봇이나 그 UAM 이쪽의 네네네. 활용도가 있으니까 일단 먹거리는 챙긴 셈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기차 캐즘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앞당겨졌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과 그 시장에 맞춤형 배터리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드렸고요. 윤석정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장중 6% 넘게 폭등을 하면서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이로써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4년 만에 1000스닥을 달아냈는데요.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을 제시했다는 점이 오늘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STO 관련주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코스닥을 3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정 모멘텀도 있습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개장 직후부터 뜨겁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안정적인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논리가 작용되면서 관련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토류 관련주도 오늘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히토류 자립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히토류 전문 기업 USA 레이어스에 도합 2조 3천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국내에서도 히토류 관련주가 산들바람 불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은 게임, 제약바이오, 로봇같이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이 뜨겁습니다. 우선 게임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우선 일부 게임주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관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컴투스, 네오이즈 같은 국내 주요 게임사가 주주 환원 카드를 꺼내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햇살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로봇주가 오늘 뜨겁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3천 달성을 목표로 얘기를 하자 관련주에 오늘 강한 햇살이 드는데요. 특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성장 변곡점을 맞았다며 특히나 MLCC와 패키지 기판이 호조를 보인다며 목표가를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어서 오늘 엔터주 하이브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BTS 월드 투어뿐만 아니라 신인그룹인 코르티스 그리고 캐츠아이가 전례 없는 성장 속도를 보여준다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되자 오늘 하이브는 역대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삼성 E&A에 대해서도 오늘 증권가 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수주 가시화가 임박했다는 게 그 분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 단독 뉴스여서 주의는 하셔야 될 텐데요. 엔비디아향 HBM4를 다음 달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LS 역시나 주가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중복 상장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그 주인공이었던 에식스에 대해 상장 철회를 오늘 발표를 하자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로봇주가 뜨겁기 때문에 특히나 더 폭염같이 뜨거운 종목들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써 코스닥 시총 4위로 등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기업 유일 로보틱스,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했다는 소식 속에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상 1월 2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심리가 이렇게나 무서운 게 코스닥이 6% 급등, 1050선까지 갔습니다. 이 힘이 오래 유지되길 바랍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